증시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급락했습니다. 월마트와 시스코 시스템즈 등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주택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우지수는 1.47%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1.72%, 1.43%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투자 심리를 나쁘게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는 전날보다 1.06% 내려 5주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1.6%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0.5%, 0.7% 하락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 시장 청구 건수가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며 약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고용시장의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15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5,000건 감소한 32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33만 5천 건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지난 2007년 이후 근 6년 만에 가장 낮은 규모입니다. 미국의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주택시장 체감 경기가 또다시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특히 지수가 무려 7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 경기가 여전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전미주택건설협회는 8월 중 미국 주택시장 지수는 5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7월의 56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인 56보다 높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에 쏟아졌던 경제 지표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자 오히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를 커지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가 5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소비자 물가가 석 달째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이 또한 결정타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았던 반면에 국채 금리는 2.8%대까지 올라서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역시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기업들의 실적마저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난 14일에 유로존의 2분기 GDP가 예상치 호조를 보이면서 소폭 올랐었던 유럽 증시도 결국 덩달아 간밤에는 큰 폭으로 하락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이슈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출발합니다. 발표된 유로존 2분기 GDP 성장률이 0.3% 증가를 기록하며 0.2%였던 시장 전망치도 상회했습니다.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유로존 경기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 간밤 마감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뉴욕 증시가 계속 내렸는데요. 간밤 하락폭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1% 이상 모두 내렸었는데 어떠한 내용 때문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적도 안 좋았고요. 네. 지표도 그 예상대로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9월에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이런 그 우려가 다시 네. 새벽에 올라온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복절로 하루를 쉬었는데요. 연이틀 애플 효과로 그나마 좀 상승세가 유지됐었지만 오늘 월마트와 시스코 시스템의 실적 부진 그리고 장 마감 후에 PC의 판매 부진으로 대래 순이익이 분기 실적으로 72%나 감소했다는 이런 소식까지 접어들면서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15,112포인트로 1.47%가 하락이 됐고요. 나스닥은 3,606포인트 1.72%가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도 1661로 1.43%가 내렸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비교적 낙폭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고용지표 측면에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32만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2주 전 수치보다 15,000건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그 실업자 수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 9월에 있을 양적 완화 축소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을 투자자들이 상당히 크게 우려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시장 지표도 호조세를 가져갔는데요. 7월 현재의 8월입니다. 8월 전미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주택시장 지수가 59로 발표가 되면서 7월 56 대비 시장 예상치도 웃도는 수준, 7월 대비해서도 올라가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택시장은 계속 고공행진을 가져가면서 그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 등 비교적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 있지만 오늘 그 뉴욕 증시 하락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역시 이제 9월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테이퍼링,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이런 기조가 시장을 좀 흔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 FT 지수는 1.58%가 하락했고 독일의 닥스 지수는 0.73%가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지수도 0.51%, 네덜란드의 AX 지수도 1.06%가 내리면서 전반적으로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 이후에 그 다소 오름세가 지속됐던 유럽 증시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관심을 모았었던 유로존의 2분기 GDP 결과도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14일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시장 예상은 0.2%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였는데 이보다 조금 더 좋았습니다. 0.3% 성장을 거뒀다고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이슈가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제 다뤄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어제 휴일이라 14일자 오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2분기 유로존의 GDP 경제성장률 예비치가 0.3% 그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 좋은 수치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선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18개월 만에 약 1년 6개월 정도의 경기 후퇴 국면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첫 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독일이 2분기 때 0.7% GDP가 올라왔고 프랑스가 0.5%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프랑스가 예상보다 수치를 많이 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랑스는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고 독일은 1분기와 2분기 플러스 성장이 유지되는 그런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공이 0.2%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고요. 스페인은 마이너스 0.1%로 비교적 낙폭이 적었습니다. 네덜란드가 경기 후퇴 국면에 그 현재 수치가 나왔다는 점, 이런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독일 산업연맹이 2분기 독일의 수치를 바라보면서 올해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 0.8% 수준에서 0.5%로 낮췄습니다. 일단 올리렌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도 최근에 그 다소 고무된 이런 수치보다는 하반기 때 유로존의 그 이른바 재정불량 국가의 경기 회복 국면을 잘 살펴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와서 낙관적 시각에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행보가 많이 나타난 새벽의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있었던 소식인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연준의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는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우려하면서 결국 양적 완화 축소, 출구 전략식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14일에도 얘기를 했고요. 네. 15일에도 이제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연 이틀 비교적 이제 같은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8월 2일이었죠. 보스턴에서 그 연설이 있을 때도 같은 그 기조의 그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양적 완화 중단을 하는 시기는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를 잘 감안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지난번 6월에 FOMC 회의 때도 현재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8% 수준이기 때문에 네. 2%가 올라오기까지 조금 더 그 양적 완화 축소 기조를 늦춰도 될 것이다라고 반대표를 던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7월 수치가 0.2% 오르면서 3개월 연속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기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의결권이 있는 즉 연방은행 총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9월 달에도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질 공산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금 가격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 가격에 강세를 점쳤던 헤지펀드 존 폴슨사의 폴슨도 2분기 때 금 보유량을 줄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 가격을 지지하는 네. 그 마지막 주자라고 현재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 가격에 대해서는 낙관적 시각을 줄기차게 유지를 해왔는데요.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존 폴슨사의 헤지펀드인 폴슨사의 금 보유량도 2분기 때 상당 부분 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투기적인 그 수요 모멘텀이 상당히 퇴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헤지펀드의 금 보유량의 내용이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폴슨사는 금 상장지수 펀드인 ETF의 보유량이 1분기 때 2,180만 주에서 2분기 때는 1,020만 주로 약 53%가 줄어들었고요. 소로스 회장의 소로스 퀀텀 펀드도 보유금 ETF 수량 53만 주를 2분기 때 전량 매각한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때 금 선물 가격은 23%나 떨어졌고 올해 금 가격의 그 연간 수익률로 보면 20% 가량 현재 떨어진 수치를 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이 경기 모멘텀이 올라가지 않는 한 금 가격은 다소 변동성이 좀 커진 상태에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 ETF도 올해 23%나 상반기 때 하락하면서 그 이른바 금광업체들도 실적 부진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금 가격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투기적 수요가 상당 부분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몸짓은 가벼워졌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금 가격은 1360달러 90센트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은 가격도 5.2%나 반등이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작은 수요에도 이렇게 이제 변동폭이 크게 나오는 것은 투기적 수요가 상당 부분 퇴장한 부분이 조그만 수요에도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금 수요를 놓고 중국 소비자와 인도 정부의 대응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일정 부분 금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물 수요 차원이 있고 투기적 네. 수요 차원이 있는데요. 반 정도가 이제 실물 수요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대적으로 이제 그 보면 인도가 금 수입에서는 랭킹 1위의 수입 업체입니다. 장신구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만 최근
2분기 때도 181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 이런 부분을 가져가면서 인도가 계속적으로 금 수요를 제한하는 제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금과 백금에 부과되는 수익관세를 현행 8%에서 10%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은수익관세도 6%에서 10%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은수요가 루피아 가격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루피아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고육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그 중국의 소비자들은 금 수요를 더욱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통적으로 중국 그 국민들은 중국의 그 경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안 여파가 많이 닥치게 되면 이런 대체 수요로 금을 찾는 수요가 많게 나오는데요. 지난 4월 금 가격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 수요가 54% 늘어나는 이런 수준으로 나와서 인도가 금 수입을 줄여가는 것을 중국 국민들이 매수 수요로 많이 현재 상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국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일본 내각閣僚 2명의 신사참배를 강행했고요. 아베 총리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공람료를 봉납을 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이슈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이슈를 이 시간에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는 이제 광복절이고요. 일본은 이제 패전 기념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 대리 참배 형식으로 공물료를 봉납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 무라야마 다음하의 장본인인 전 총리인 무라야마 도이미치 총리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회와 반성이 연설에서 빠졌다라고 현재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인민일보도 군국주의 혼령이 여전하다라고 비판적인 언사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신도 요시카와 총무상과 자민당의 후루카와 게이지 납치 문제 담당상이 오전 일찍 야스쿠니 심사 참배를 강행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7월에 중국 수출 지표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교육 규모는 6%가량 하락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오 유다오 문제라든지 이런 영토 분쟁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수출 지표는 하반기에도 좀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시장을 발빠르게 선점을 하는 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올해 상반기에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대 입국자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내방하는 수준이 많이 줄어들고 중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 이런 점도 국내 수요에도 관광 수요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일본의 정치적인 문제가 주변국과의 수출과 또 직결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수출과 또 연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오늘은 조금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차트를 분석해서 한 주간의 시장을 점검해 보고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해 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차트 분석해서 차트 미인주까지 발굴해서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지난주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한 주는 한 2% 정도 내렸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휴장이었고요. 3일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1910선을 화요일에 바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일장에서는 1920선까지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다는 점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기술적인 흐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분이 좀 좋아지는 좀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갑게 IT 관련주들 특히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반등을 보이게 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는 요인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선 반대로 또 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또 반등이 나오냐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지난주 그리고 다음 주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한 좀 부분들도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좀 같이 보시게 된다면은, 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바짝 이제 1940포인트 쪽으로, 이제 바짝 다가서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반가운 부분들은 1880포인트가 이렇게 분기점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6월달 이후에 1880포인트가 중요 분기점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 같은 경우 N장 반등 그리고, 지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하방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좀 반갑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차적인 반등 그리고 가격 조정 그리고 2차적인 반등 이렇게 지속이 이렇게 N장 반등이 좀 지속이 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전고점 돌파가 과연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1930포인트의 어떤 빠른 회복이 관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정도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부분에서 이 다음 주 주초에 193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N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추세가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쪽으로 바짝 다가서느냐 이 부분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이라도 1930포인트 그러니까 121선에 대한 저항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1900포인트까지 일시적인 가격 조정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중요 지수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려 보게 된다면은 121선이 있는 1930포인트를 과연 빠르게 돌파를 하게 되면서 N장 반등 흐름이 지속이 될 것인가 그 여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1930포인트 한번 기억을 하자 이렇게 마무리 한번 지어보고 싶고요. 자,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게 된다면은 자, 코스닥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달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550포인트와 그리고 560포인트 사이에 조금 박스권이라 해야 될까요? 조금 죄송합니다. 행보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550포인트를 돌파할 때 보여줬던 갭 구간, 요 구간을 얼마만큼 잘 지켜주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이 갭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추세가 여기서 꺾여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무래도 550포인트 부분에 어떤 지지적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56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575포인트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550포인트를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아래쪽으로 한번 540포인트까지의 540포인트가 1차적인, 하락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중요 지수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려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550포인트와 560포인트, 이 박스권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위쪽보다는 아래쪽, 그러니까 하반경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코스닥 지수의 다음 주 중요 지수 포인트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550포인트 지지 여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다음 주는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550포인트의 어떤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와는 또 다른 흐름이 이번 주에 전개되고 있는데요. 550선을 지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하방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네, 일단 550포인트 지켜주지 못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540포인트까지는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도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근거치가
자, 일단은 그 515포인트에서 반등을 주는 시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등 부는 시점 보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상승하고 나온 다음에 늘목을 보였던 구간이 545에서 540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계단식으로 지금 현재 550포인트에서 560포인트 이런 식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540에서 550 그리고 지금 550포인트에서 560포인트 이런 식으로 현재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 이전, 그러니까 550에서 560포인트 정도 행보를 보이기 이전에 지지를 보였던 자리가 540포인트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켜야 될 자리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지지받는다는 얘기는 아직 아니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55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540포인트의 지지력 확인 여부를 체크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는 1930선 빠른 회복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조금 기대해보기는 어렵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 정도에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닥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다음 주에 550선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주간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한 주간의 흐름,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과 나빴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9종목 매주 그렇듯이 5종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대덕전자, 동양물산, 그리고 두산중공업, 기아차, 대우에이텍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배드 종목 같은 경우 리움쿠첸, 그리고 유니셈, 그리고 개인빌, 그리고 삼강글라스, 부산방직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은 그 9종목 같은 경우에 대덕전자, 두산중공업, 대우에이텍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 자, 요 종목, 세 종목을 꼽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반등이 좀 다음 주에 좀 반등 예상되는 종목으로 한번 세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부터 한번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같이 좀 보시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 12,000원 부분에서 가격 조정이 상당히 크게 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와서 아래쪽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9,000원 존에서 하반경성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000원 부분에서 지지를 보이고 난 이후에 21선과 5일선에 어떤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21선과의 일시적인 가격 조정 그리고 21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서 단기 추세를 현재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가파른 어떤 가격 회복보다는 완만한 어떤 가격 회복의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기대되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대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48,000원, 49,000원 정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46,000원 정도 가격권 현재 회복을 해준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주에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봤을 때도 최저점이 현재 35,000원이고요. 그리고 40,000원, 이게 저점을 현재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45,000원 부분에서 아래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서,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N자형 추세가 지속이 될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은 오늘 정도권에서 47,000원 위쪽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된다면은 다음 주 무조건 5만원권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우에이텍. 요 종목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거래가 유발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요 종목은 거래가 다시 한번 실리게 된다면 2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거래 상당히 많이 죽었었다가 어제 같은 게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늘어나는 신호가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230원, 20원 정도권만 지지를 해주게 된다면 N자형 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스몰캡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9종목들 5종목을 모두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 배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배드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리움쿠첸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맨 그때 부산 방직이 아니라 제가 Y소리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급하게 좀 정신없이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는데, 부산 방직이 아니고 Y소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서 리움쿠첸부터 차례대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움쿠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당히 좀 잘 갔습니다. 잘 갔는데,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고점 신호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것은 8월 9일 날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음봉이 좀 출현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1차적인 고점 신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7,500원을, 7,500부에서 계속 윗꼬리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8월 9일 이후에 양봉보다는 음봉이 좀 많이 출현하게 되면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기술적인 특징이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쪽에서 7,000원 정도 가격권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일시적인 가격 조정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게임비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누가 보더라도 하방환경에서, 그러니까 아래권 지지 라인이 현재 무너졌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자,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7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봤을 때는 8만원 구간에, 일단은 그 8만원 구간에, 좁은 현재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이 됐었는데, 일단 실적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7만원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켜줘야 될 자리 일단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추세가 일시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Y솔도 한번 좀 볼 건데요. 자, Y솔은 최근에 그 11,500원 정도 가격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라인 한번 그어보게 된다면,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방에서 나왔던 자리가 11,500원이고요. 올해 4월달입니다. 4월달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 11,500원 지켜줬지만,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점이 16,000원이고요. 그리고 15,000원, 그리고 고점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굿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배드 종목은 현재 고점이 현재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쪽에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어제까지 윗꼬리를 다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장대 음봉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13,000원 부근에서 21선을 지지받게 되면서 N자인 반등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요 종목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 12,000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반대로 얘기하자면 21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13,000원을 지켜주게 되면서 21선을 지지받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N자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란 부분들도 반대로 한번 또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새겨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리홈 구체는 오늘 장에서 7,000원대 짓지가 못하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게임의 실적 쇼크로 급락했던 종목인데요. 7만원대 지켜야 할 라인을 깨졌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Y솔도 점검해 드렸는데요. 배드 차트 종목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솔 또한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굿차트 종목과 배드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굿차트 종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드린 대덕전자, 두산중공업 이런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 대우혜택 조금 스몰캡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기업 내용 외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설명드릴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자동차 튜닝이죠. 자동차 튜닝에 대한 어떤 활성화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추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대우신소재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대우신소의 제 지분을 8.4% 정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대우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차량 튜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2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가격 전략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시게 된다면 아까 좀 말씀 중에 좀 빠뜨린 부분인데, 거래가 상당히 많이 죽었죠. 거래가 상당히 많이 죽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다가 최근에 와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원 정도 가격권, 그리고 1,100원 정도 가격권까지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유발이 되게 되면서 1차적인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일시적인 눌림목으로
눌림목이 될 가능성 상태들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서 전일보다 좀 거래량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N자형 반등이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 자, 일단은 그 1240원에서 1270원 정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40원에서 1270원 정도 매수가 제시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조금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400원 정도 구간의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선 그리고 61선이 있는 1200원에 설정을 하고 다음 주 한번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차트 종목 가운데 오늘은 스몰캡으로 대유에이텍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를 분석하면서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김동섭의 일당백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렇다면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헤지펀드 매니저 더카스가 주식을 팔아야 할 10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비관론을 설파했습니다. 네, 헤지펀드 매니저 더카스가 주식을 팔아야 할 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10가지 이유도 제시했는데요. 결국 앞으로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비관론적으로 분석하는 건데 어떠한 이유인지 궁금하고요.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관론이 나온 시점에 또 주가가 좀 빠져서 네. 이게 또 맞는 거 아닐까 네. 하는 불안감이 형성되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비관론이란 내용들을 보면 시장에 다 나온 뉴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나가는 어떤 비관론의 의견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을 보면 일단 그 미국의 그 기업들의 추정 이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주가 수익 비율, 퍼의 어떤 가치가 거의 다 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정치권의 문제로 인해서 정부적 상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또 양적 완화 축소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 시장에 주식을 내다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 지금 있다 그러면은 그 자네 델런, 그러니까 그 영준 의장이 자네 델런이 되지 않고 뭐 서머스라든가 가이트라가 됐을 경우 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또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가치가 지금은 너무 높게 잡혀 있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시장이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국장이 비관론자들이 갑자기 득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파버도 역시 조만간 주가가 급락을 해서 블랙 먼데이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1987년처럼 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더카스라고 해서 지난번에 그 워렌 버핏의 그 대담자로서 선정되면서 유명세를 탔던 사람 역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락이 좀 깊었기 때문에 뭐 혹시 그런 영향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사실 오늘 하락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옵션 만기가 셋째 주 금요일이죠. 근데 미국은 시초가를 결정합니다. 미국의 시초가는 갭상승과 갭하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트상은 없기 때문에 금요일 종가가 결제 가격이라고 봐야 되죠. 목요일 종가가. 그러니까 오늘 사실 목요일이 끝났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포지션 싸움을 한 것이다 정도로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어떤 지금 그 지표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낮아지면서 약 32만 건으로 줄어들었죠. 이것이 이제 그 양적완화 축소를 더 가능케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우려감이 시장을 약간 흔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옵션 쪽의 방향성을 더 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잠깐 좀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이 지점의 모습을 보시면은 추가적 하락할 수 있는 곳은 약 14,980 정도, 한 130-40포인트 정도 추가 남았을 수 있고요. 주봉 상태로는 저스트하게 지지 조정은 거의 끝났다. 20주선과 전환선이 마주한 선.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반대기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일단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봤을 때 저점 매수 대응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한다면, 이 지점이 아마 저점의 확률을 열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 반전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마크 파버 그리고 더카스까지 이렇게 미국 증시 비관론자가 득세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옵션 만기를 염두에 둔 포지션 전략 싸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은 좀 저점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Round 2. Ready, go! 중국 국영은행인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세계성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결국 중국이 비공식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경기 부양을 하면 그냥 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네. 왜 그걸 못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인민은행장이라든가 리커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경기부양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미국의 벤버네키 의장이 우리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한 이후부터 6,500, 지수가 6,500부터 15,000까지 올랐거든요. 거의 9,000포인트가 올랐죠. 또 마리오 드라기가 유로존에서 중앙은행 총재가 되면서 바로 금리 인하 하면 2번 연속으로 했고, 그러면서 LTR을 풀어주면서 우리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 이 한마디에 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이 주가가 9천까지 빠져가지고 허덕일 때 구로다 총재가 내가 중앙은행 BOJ 총재라면 나는 할 수 있는 사인이 너무 많다. 이 한마디에 아베가 눈이 번쩍 뜨면서 구로다 했었죠. 그럼 주가가 뛰었죠. 중국은 지수가 6천까지 갔다가 지금 2천 초반대에 있는데 여기서 왜 안 할까? 왜 경기 부양을 하면서도 우리는 안 할, 대규모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뚜껑을 열어보면, 2008년도에 했던 경기 부양이 4조 위안 정도 됩니다. 그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지금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중국이 기회를 볼 수 있는 시점을 스스로 놓치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중국이 결국 대규모 경기 부양을 시인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경기 부양을 하면서 금액은 더 풀었는데 시장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중국 정치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지죠. 그럼 중국이 왜 이럴까라는 부분을 염두에서 본다면 결국 시진핑과 리커창이 집권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들이 추진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 자기들의 정치 생명에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미니 경기업을 통해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자기의 정책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 그걸 확인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시장에서는 미니 경기 부양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경기 부양의 진행이 더 빨라지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한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은 오히려 우리나라 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상해 지수가 2,000까지는 반등했습니다만 6,000에서 떨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부양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왜 비공식적이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까 봐 공부 안 한 척하는 그런 심리와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러한 설명을 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Round 3. Ready, go!
유럽 투자 전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밝은 것으로 펀드 매니저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신흥국 경제 전망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한국 중심한 예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참 좋은 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장이었을 때 14일 이제 오후에 발표가 됐었죠. 2분기 GDP 결과도 예상 밖의 좋은 성적을 조금 더 거뒀었는데요. 유로존 투자 전망이 가장 밝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계 1위를 기록했고요. 한국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유로존이 오랜 기간 동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벗어나는 모습이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살아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개선되는 모습이 시장에는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기업이 좋은 기업이 실적을 계속 냈을 때 실적이 좋아지다가 나빠지면 굉장히 안 좋게 보지만 적자나는 기업이 적자를 벗어나면 그 기업은 호재가 돼버립니다. 그하고 똑같은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투자가들 입장에서 좀 더 고수익을 찾아서 아마 유로존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아마 접근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경제가 완전히 살아난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흥지역에서 안 좋게 보는 것은 뭐냐면 출구 전략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풀었던 돈이나 유로존에서 풀었던 돈을 가지고 신흥지역에 들어왔던 돈이 나가면서 환율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수급의 공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건 이제 삼성전자의 힘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애플을 능가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고 애플보다 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삼성전자, 현대차에 관심을 많이 투자를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높아서 한국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리스크가 뭐가 있었습니까? 엔화에 약세해야 될 리스크, 뱅가드가 물량이 벤치마킹 하면서 나가는 물량, 또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가 그저께 해결 다 됐죠. 이 모습을 본다면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두려워할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동안 빠져나갔던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다면 가장 투자처로서 가장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 특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저변에는 중국의 경기 배양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 경제 여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를 저변에 깔고 한국 증시 여전히 투자 매력은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일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